불확실성이 없어도 부동산 시장은 조정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트리거가 터지면 시장은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 예상을 더 벗어나는 일이 하나 벌어졌죠. 계엄 사태라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는데 중요한 건 그 이후에 이제 환율이에요,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우리 심사인당 가족 여러분. 한두 달 만에 제가 다시 뵙게 됐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좀 급변하고 있죠. 무주택자분들은 좋으시겠지만 또 투자하신 분들은 좀 힘드실 텐데 시장 예측하고 현황 분석해서 여러분들이 자산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제가 아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가 한국 부동산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부동산이라는 자산은 경제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경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수출, 우리도 수출 국가니까 내수도 그래도 한 50% 됩니다. 내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뭐 환율, 뭐 금리, 이게 팩트 큰 게 몇 개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 경제에서 출발하거든요. 근데 경제가 안 좋아지면 금리를 인하하지 않습니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최근에 금리 인하의 어떤 소스를 갖다가 9월에 이제 한은에서 금리 인하할 때 일부 상승론자분들이 금리 인하면 집값 오른다 이런 논리가 좀 붙었었는데 그러지 않았잖아요. 도리어 9월 이후에 다 하방 압력으로 지진이 좀 하락하거나 뭐 약보합으로 유지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드릴 말씀이 뭐냐면은 이 경제에서 경제 이론은 다 가정법입니다. if 우리가 수요 공급의 법칙이라든지 뭐 한계 수요의 법칙, 한계 효용의 법칙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전제들이 안정적일 때 수요하고 당연하죠. 수요가 많으면 공급이 줄면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가격이 올라가겠죠. 단순한 논리인데 그 경제학 논리에서의 전제가 뭐예요? if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게 이제 경제하고 정치입니다. 경제가 우리가 요즘 많이 안 좋잖아요. 결정적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됐어요.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게 이제 미국하고 이제 트럼프가 여기 보시면 주황색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주황색 그림에 보시면은 179억 불, 138억 불, 114억 불. 이게 이제 흑자액이에요. 대미 수출. 대미 무역에서. 그리고 윗선에 빨간 선이 수출액이고 파란 선이 이제 수입액입니다. 수출에서 수입을 빼면 우리가 버는 수출 무역 흑자가 되겠죠. 그 금액 수준이 오바마 정권 때하고 바이든 정부와 파란 색깔이에요. 보시면 오바마 때는 250억 불, 260억 불, 200, 그 전에는 2013년에는 한 300억 불 가까이 됐어요. 그러면 한 250에서 300억 불 되던 게 보시는 바와 같이 트럼프가 되고 나니까 17년, 18년, 19년은 114억, 거의 3분의 1 토막이죠. 반 토막 이하. 그리고 179억, 138억, 165억. 4년이니까요. 그러니까 4년치 더한 게 2년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수출이 어렵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 한국하고 조금 좋아지면서 흑자액이 이제 반도체 또 수출 역량으로 444억 달러까지 작년에 찍고 올해는 아마 500억 조금 안 되게 될 거예요. 흑자액만. 트럼프가 공약 중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측이 되잖아요. 미래의 어떤 수출 전선에 좀 이상이 생기면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이 와중에 탄핵 계엄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정치가 불안하면 트럼프가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2016년도에 꼭 우리나라를 두고 한 건 아니지만 죽은 정부와는 대화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정책 결정권자의 어떤 집권 정책, 정부 정책을 수행하는 그 최고 위층이 좀 문제가 있다라면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웃이죠, 아웃. 근데 우리가 지금 그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렇잖아도 트럼프발 수출 악재 요건이 왔는데 그것까지 겹쳤잖아요. 겹쳤는데다가 경제 펀더멘탈에서 가계부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미 IMF나 OECD에서 많이 경고 받았잖아요. 뉴스 많이 보셨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통합적으로 겹쳐지니까 경제는 당연히 하방 압력, 실제로 경제 성장률 예측을 낮췄잖아요, 다. 중요한 건 내수나 PF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자영업자분들 이게 겹치면 제가 생각할 땐 제2의 IMF 수준의 버금가는 충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부처에서 최상목 장관이 24시간 계엄 사태 3일 이후로 벌써 한 20일 돼 가는데 계속 24시간 풀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이 방송 여러분들한테 맞이하는 오늘 환율이 1451원이에요. 여러분 기억 더듬어 보시면 레고랜드 사태 때 여러분 난리 났을 때 1440원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뭐냐면
가랑비에 그 옷 젖듯이 고착화된 거예요. 이 상태가. 충격이 덜해요. 그죠?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인 어떤 예측보다는 좀 조심하고 각자 도생의 시간이 오고 있다라고 다들 느낄 거예요. 경제 주체들이. 그런 상황에 비춰봤을 때 부동산에는 그렇지 않아도 연착륙 쪽으로 가던 건데 정부의 정책상 여기에 가세되면 제가 볼 때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자영업자라든지 카드 쪽이라든지 또 PF 건설사들 쪽 이쪽에 어떤 트리거가 더 터지면 심리가 더 가라앉을 것 같아요. 특히 1월 15일 날 취임하고 나서 미국이 우리한테 빨리 협상을 안 하면 이번엔 좀 한덕수 총리가 좀 하려고 하던데 바이든 정부는 이제 가는 정부잖아요. 그 정부하고 마무리 진다고 크리스마스 전에 만난다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가는 배고 오는 상황을 이제 잘 처리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전국이 안정이 안 돼서 당분간은 심리나 실질 경제 상황이나 좀 하방 압력이 좀 세게 올 것 같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하반기 부동산 시장 조정을 정확하게 예측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거의 뭐 확정적으로 말씀드렸죠. 하반기에는 좀 하락하거나 조정을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고 여러 가지 경제 주체나 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부동산을 30년 넘게 하다 보니까 경제를 모르고선 부동산을 얘기하면 그건 섣부른 거예요. 경제학 박사는 아니지만 한 15년 정도 좀 서칭을 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연계성을 좀 느끼기 시작했고 그래서 지금 경제 상황에 비춰볼 때 여러분들이 하반기의 하락이라는 게 아니라 저는 조정기가 정상화가 되는 과정이죠. 저는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향후 5년 안에 정상화가 빨리 안 되면 그 정상화의 기준은 지방은 지금 아시겠지만 많이들 좀 조정받았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조정받으면 균형적인 가격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수요층들이 내가 돈을 모아서 집을 살 수 있다라는 미래 예측이 가능한 정상적인 시장으로 지방광역시는 지금은 좀 더 어렵지만 바닥을 다지고 나서 이제 좋은 쪽으로 갈 거예요. 근데 서울하고 수도권은 지금 아직 그게 조정이 안 됐어요. 거품이 제거가 안 됐어요. 안 돼서 서울도 이제 멈추고 지표가 이제 하락 떴잖아요. 중요한 건 제가 또 하나 보여드리면 심리를 보시면 여러분이 상황을 이해하실 거예요. 하락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하반기에 12월 9일자 기준 발표는 12월 16일 날 한 거예요. 이제 며칠 전이죠. KB통계인데 1986년부터 하던 것 중에 제가 22년부터 잘라왔어요. 보시면 올해 7, 8월에 좀 광풍이 불었잖아요. 뭐 강남발 해가지고 거기다 정부에서 이제 생애 최초 대출을 금리를 1에서 2.5% 3%까지 막 많이 낮췄어요. 그때 이제 좀 수요가 많이 붙었습니다. 전에는 또 갈아타기 수요가 있었고요. 그때 심리가 72예요. 서울이 주황색이. 72인데 원래 100이라는 수치가 돼야 매도자가 10명이면 매수자들 10명. 거래가 활발할 때죠. 이럴 때가 100인데 우리 영끌 시절이 120, 130이었어요. 서울이. 그러면 72도 예전에 반토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영끌 분위기는 아닌 거예요. 게다가 지금은 보시는 바와 같이 35로 내려왔어요. 불과 두세 달 만에 급작하게 내려왔죠. 그럼 35라는 수치가 제가 빨간 선을 두 개 거놨잖아요. 40하고 30을 거놨습니다. 40이라는 수치하고 30이라는 수치가 있는데 40이면 하방으로 내려가기 직전. 그게 이제 어떤 지지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40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상승의 기류가 시작하는 것이고 40을 내려가면 하락의 기운이 맴도는 것인데 계속 선이 이어져가지고 30대로 가면 어떻게 돼요? 완전 하락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짜 하락장에 초입에 들어왔죠. 모두들 지방 6대 광역시 할 거 없이 서울, 수도권, 전국 다 지금 30대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락장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럼 왼쪽 그림에 보시면 2023년도 가을에도 하락장 넘어가는 그 선이 딱 꺾이고 나서 11월, 12월 한 3, 4개월 동안은 계속 30 이하예요. 약세를 보이죠. 그러면 또 이제 정책 자금이 나왔죠. 그래서 또 다시 올라간 건데 내년에도 나온다 그러잖아요. 이번에는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택 심사를 약간 강화할 것 같아요. 아시는 바와 같이 스트레스 DSR도 들어오고 물론 이제 금융위원회나 이런 데들이 약간 부동산 카르텔하고 연계된 어떤 냄새들이 좀 나긴 해요. 갑자기 대출을 또 풀고 막 이러거든요. 아마 오늘장과 어제째 또 살짝 푼다고 또 얘기 나왔어요. 이게 뭐 하는 정책인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이젠 대출을 이렇게 완화적으로 투기할 수 있는 수준의 대출을 풀어주지 않으면 시장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하락장은 이제 시작됐고 하반기에 그게 정부에서 받쳐주는 여러 가지로 버티다가 탄핵 사태까지 겹쳐지니까 여러 가지 뭐 상승에 대한 어떤 논리들이나 어떤 또 이슈들을 던지겠지만 시장 친화적인 분들이 그 힘이 이번에는 약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하반기에 하락세가 내년 상반기에 정책 자금이 들어왔을 때
올리려면 충분히 하락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제 버티고 있거든요. 서울 같은데. 그런 데들은 좀 오래 더 길게 장기간 또 유지가 되면 정책 자금이 힘을 못 씁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정책 자금이 있는데 대출이 끊어진 것도 아닌데 거래가 죽었잖아요. 여기서 다시 대출이 있다고 뭐 특별히 달라지나요? 제가 볼 땐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리는 당분간 계속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현재 서울 아파트 가격 변동 추이는 어떤가요? 가격은 이미 한 2주 연속 하락이라는 지표를 뜨고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격 수준을 나타내는 게 우리나라의 지금 한국 부동산원 자료예요. 주간 동향에 대해서. 그거 믿을 수 없는 자료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흐름을 보는데 이해가 된다고 했잖아요. 조작이 가능한 데이터입니다. 정성적 요인을 넣는 통계는 전 세계에 그거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에. 흐름은 있잖아요. 암만 정성적이라도 집값들이 5% 10% 빠지는데 암만 장난을 쳐도 그거를 상상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약간 아슬아슬할 때 계속 받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약간의 갭이기 때문에 한국 부동산 자료가 지금 서울도 드디어 마이너스가 떴거든요. 그러면 그건 실질적으로 마이너스가 많다고도 볼 수 있는데 실제 시장은 어떻냐면 일단 거래량이 급감을 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 서울 거래량인데요. 지금 우측에 올 여름에 8,500건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죠. 우리 평균이 한 6,200~300에서 500선인데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를 했고 평균을 넘어서 계속 가면 이게 이제 불장이 되는 건데 또 힘 못 쓰고 꺾이잖아요. 꺾이는데 꺾이는 선이 보시는 것처럼 어때요? 급격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억지로 인위적으로 떠받친 시장이라는 증명이에요. 이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딱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전세 대출 후치 담보 전 그러니까 신규 분양할 때 이 전세 자금을 갖다가 대출 받는 사람을 가지고 잔금 치고 이런 행위를 이제 못하는 게 하는 것인데 시장이 확 죽잖아요. 그 전세 뭐 대출 규제를 심하게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냥 시장이 이렇게 죽을 정도니까 쉽게 말하면 펀더멘탈이 약한 겁니다. 우리가 튼튼하면 누가 옆에 지나가 툭 쳐도 이렇게 지나가지만 약한 사람은 이만한 특징 어떻게 자빠집니다. 지금 자빠지는 모습이잖아요. 그만큼 뭔가 잘못된 시장의 펀더멘탈이 취약성이 바로 나타났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고 나서 아직도 대출은 되고 있으니까 잠시 올라오는 것 같다가 또 11월에 꺾입니다. 이렇게 다시 힘을 못 쓰고 3,000대 이하로 다시 내려와요. 그러니까 평균의 반토막이에요. 그러면 이건 상승장이라 볼 수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탄핵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우리가 막 뭐 집 사러 가려고 하는 걸 뭐 이렇게 표현하면 뭐 어떨까요? 뭐 해외여행 가기로 했어요. 엄마 아버지 다 같이 가지고 들떠 있어요. 집 사러 가니까 그죠? 근데 해외여행 가기 전에 아버지가 사고를 쳤어요. 그래서 지금 해외여행 갈 상태가 아니에요. 그럼 가족들이 가나요? 버려두고? 아니죠. 일단 아빠 돌보고 가자 그럴 거 아니야. 지금 약간 그런 양상이에요. 제가 볼 때. 집 사는 거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잠깐 지금 가서 촛불 집회 나가야 돼 이런 분들 계실 거고 또 우파 쪽에서는 나 태극기 집회 나가야 돼 이런 분들 계실 거고 집이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면 당연히 수요가 줄잖아요. 그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봐서 제가 볼 때 이 서울의 주택 시장의 어떤 흐름을 보면 중요한 게 이게 뭐냐면 여러분 데드캣 바운스의 초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어떤 패턴을 보면 여러분 뭐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라고 아실 거예요. 뭐 3파, 뭐 5파 뭐 이런 거 아시잖아요. 그 흐름을 연구하시는 분들도 아십니다. 내년에 확 찌그러질 수도 있겠다는 건 엘리어트 파동 이론은 삽입했을 때 나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경제 주기론에 뭐 콘트라 TF, 주글라 파동 이런 거 있어요. 키친 파동. 그거가 겹치는 때가 올해에서 내년 사이예요. 여러 개의 파동이 하락장을 나타내는 게 겹치는 때가 올해하고 내년 사이예요. 그러면 그게 틀릴 수도 있겠죠. 요즘 현대화폐 이론이 나오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는 과거의 데이터를 보고 예측할 수 있는 게 그게 다니까 그 논리에 맞춘다라면 당연히 공격적인 투자라든지 뭐 따라가서 추격 매수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시장을 봐야죠. 파도가 치고 있는데 그렇죠? 굳이 파도 치는데 뭐 돛담배 띄우면 박살나잖아요. 파도 그치고 나서 시장 봐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심리가 아마 다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서울의 주택거래량은 좀처럼 살아나지 않을 것이고 내년 봄에 이제 정책 자금이 나왔는데도 이 거래량이 6,000건을 돌파 못하면 이제 그 다음은 완전히 꺾이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왜? 원래 집을 살 사람들이 아닌데 정부가 정책 자금을 써가지고 무리해서 샀잖아요. 이분들이 무리 하다가 좀 수요들이 어느 정도 고갈되면 어떻게 돼요? 일단 끊기잖아요. 그때가 이제 위험합니다. 그때가 저는 이제 내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 상황이 지속될수록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나요? 그 말씀하신 불확실성이 없어도 저는 부동산 시장은 조정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때 말씀드릴 때 뭐라고 제가 표현했냐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트리거가 터지면 바로 시장은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 예상을 더 벗어나는 일이 하나 벌어졌죠. 계엄 사태라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는데 중요한 건 그 이후에 이제 환율이에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율이 되게 중요합니다.
일단 여러분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환율이 올라가면 휘발유 값은 지금 당장 나타나는 게 휘발유 값이 세계 달러 기준으로는 안 올랐어요, 여러분. 80달러 가다 지금 70달러로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우리는 1,400원, 1,500원 하다 지금 1,600원 쳐다보고 있어요. 환율이 상승하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돈으로 더 많은 돈을 줘야 똑같은 달러가 들어오잖아요. 똑같은 기름인데 돈을 더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임금이 그렇게 빨리 오르나요? 전 세계 경제의 어떤 히스토리를 보면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일어나면 문제가 생겨요. 왜 생기냐면 기업체들은 환율이나 물가 상승이 급하게 오른다는 걸 전제로 사업 계획을 잡고 인건비를 책정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갑자기 오르려면 비용은 많이 오르는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매출이 수요가 줄 때는 정말 최악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체 입장에서는 조심할 수밖에 없으니까 임금 인상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 갭이 생기잖아요. 그 상황에서 이제 시장의 주체들이 뭐 상류층, 중산층 다 있지만 하위층부터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게 시스템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 얘기 들으면 또 좋겠네요. 연말에 우리나라 은행들이 각자 보고서를 내가지고 여러분 처음 들어보신 말일 텐데 환율 위험센터라고 있어요. 처음 들어보시죠? 한번 이렇게 쳐보세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거 이해가 더 쉬울 거예요. 거기 보시면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 다른 은행 기관들이 한국의 환율을 예측을 해요. 그 예측을 해서 뭐 채권도 투자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펀드 매니저들이 국채를 사든 뭐 하든 거기 예측에 한국의 환율을 한국계 은행들은 1,350원에서 1,400, 한 20, 30원 보고 있어요. 밴드를. 그럼 이미 1,400원대로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근데 해외은행은 1,390원, 80원에서 1,450원, 60원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고착화된 거잖아요. 이미 예측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451원 나오잖아요. 더 중요한 건 그러고 있는데 타태가 터진 거예요. 그러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겠죠. 심지어는 1,700원을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그건 좀 그거 우리나라 망하는 거고 1,500원은 넘을 것 같다는 건 다 일반적이에요. 지금 가볍게 넘을 것 같다. 근데 그걸 막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24시간 비상체제를 움직이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 그 매달 15일이면은 그 전전달 그러니까 10월 말 12월 15일 날 10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경제 주체가 누가 있는지 아시나요? 그걸 나누면 어떻게 돼요? 대기업 있고 중소기업 있고 개인 사업자 있고 가게 이렇게 있잖아요. 신용카드 이렇게 나눠요. 원화대출 연체율치라고 매 15일 정도쯤 발표를 해요. 근데 10월 말 연체율이요. 다 선이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한 올 초였어요. 올 초면 선이 이렇게 해서 쉬지 않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기억하시면 여러분 9월 달에 금리 인하하면서 10월 그때 처음에 인할 때 하는 총재가 뭐라 그랬어요. 중소기업의 취약한 중소기업 지원하기 위해서 금리를 1.75%짜리 지원했어요. 그러면 연체율이 줄어야 되잖아요. 근데도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에 11월에 2차 때도 0.5를 내릴 때 뭐라 그래요? 워딩 기억 안 나시겠지만 1.75이던 중소기업 지원 금리를 1.5%로 낮춰서 지원하겠다 그럽니다. 또 낮춰요. 근데도 지금 안 가라앉잖아요.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9월, 10월 되면 은행들이나 이런 데서 연체율이 높아지면 자본 비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 대선 충당금이라는 걸 준비했던 걸로 삼각 처리래요. 그러면 자본 비율이 올라가잖아요. 털어버리니까. 그걸 했어요. 그래서 매년 11월께 이제 걱정되는데 11월 아마 내가 내려올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게 한 하반기부터 하거든요. 9월부터. 근데도 이게 안 줄었단 말이에요. 이제 걱정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한은 총재님이 얘기하시는 걸 2번 연속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어려운 중소기업 이 표현이요 되게 무서운데 이 뒤에 비하인드를 여러분들이 자영업자는 대충 들어서 아시잖아요. 폐업이 늘고 소매가 판매가 줄고 막 상태가 안 좋고 중소기업은요 40% 정도 가까이가 이자도 지금 못 낸 지가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참 말로 옮기기가 그런데 예전에 한번 제가 재고 비율도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 좋은 신호가 별로 안 보입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제가 맨날 뭐 자꾸 나쁜 얘기만 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저는 기획 출신이에요. 처음에 부동산 하기 전에 기획실만 근무하면서 항상 시나리오 1, 2, 3, 리스크 1, 2, 3 플러스 맥시멈 이렇게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두거든요. 그러면 저는 지금 볼 때 뭐 이렇다고 나라가 망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대한민국 건재합니다. 예를 들면 몸에 고름이 있는데 그걸 그냥 놔도 계속 일하면 계속 아프고 신경 쓰이잖아요. 근데 힘들더라도 3, 4일 정도 병원에 입원해서 이걸 아프지만 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삶이 바뀌잖아요. 경제도 똑같다고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빨리 구조개혁을 했으면 좋겠다고 저도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그중에 하나가 부동산 가격 조정과 자생할 수 없는 기업체들 있잖아요. 정부 자금으로 그런 데가 많아요. 그런 거 정리해야 됩니다.
거기에 뭐 낙하산으로 앉아가지고 월급 받아먹는 기득권 카르텔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싹 구조조정이 되면 대한민국이 새로운 또 발전의 시대로 저는 갈 거라고 뭐 믿고 있으니까 제가 비관적이라고 보지 마시고 현재 상황은 낙관적이지 않다는 거 확실하다. 이걸 염두에 두시고 부동산뿐이 아니라 뭐 주식이든 금이든 뭐 비트코인도 요새 얘기하고 있는데 아마 오늘 폭락한 걸로 제가 아는데요. 변동성이 좀 심한 거예요, 전 세계가. 이런 거를 파도를 여전히 치고 있다. 파도가 아직 안 가라앉았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 하시면 자산에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MF보다 심각한 경제 위기라는 진단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바닷물을 마셔봐야 다 마셔야 뭐 한 사발 마셔야 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손가락으로 찍어도 짠 줄 알잖아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질문에 대해서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리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샤프하시니까 바로 이해하실 겁니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인데요. 빨간 선은 보시는 바와 같이 기업 부채입니다. 빨간 선은. 파란 선은 가계부채예요. 자, 보시면 막대 그래프를 제가 이렇게 3개 그려놨는데 원래는 맨 우측에 있어야 되는데 일단 꼭지점 왼쪽에 있고 볼게요. 113.6%. 기업 부채 비율이 평균 113.6%일 때 우리 뭐가 터졌어요? IMF가 터졌습니다. 근데 그때 밑에 파란색을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 가계부채 비율은 50%도 안 됐어요. 40%대예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가게들이 금 모으기 운동하면서 금도 낼 수 있고 그렇죠? 여유가 좀 있으니까. 그래서 나라를 살렸잖아요. 정치인들이 망가뜨린 거. 무작위로 막 기업체 카르텔 대출해줘가지고, 그죠? 국민들 세금 가지고. 그 망한 걸 우리 국민들이 살려놨어요. 그래서 잘 가고 있어요. 가고 있다가 2008년에는 이제 우리 위기가 아니라 해외 아시는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해 가지고 다시 부채가 올라가요. 유동성이 이제 저하고 장사가 안 되니까 경제가 안 좋아지면 부채 비율이 올라가잖아요. 점점 이자를 못 갚으니까. 근데 가계 부채도 이때 이제 73%가 돼요. 보시는 것처럼 이 상태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이 이제 문제죠. 가계 부채가 쉬지 않고 늘어나잖아요. 파란색이 이게 이제 2015년에 박근혜 정부에서 빚내서 집사라 정책 때문에 치고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 경제 상황에 맞춰서 가계부채도 조정이 같이 커플링을 해야 되는데 혼자 이제 부채가 늘어난 거예요. 이걸로 지금 부동산 가격이 유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약간 오버슈팅 된 느낌이 들죠? 그런데 요번에는 여기 끝선을 보시면 가계부채가 105%를 넘고 나니까 전 세계에서 막 회자가 되는 거예요. IMF에서 막 경고하고 뭐하고. 그래서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정책자금 들이고 대환대출 막 했던 거 기억나시죠? 대환대출 금리를 안 낮춰주면 연체될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3년 전부터 이번 정부 들어서 대환대출 많이 해줬잖아요. 그 이자 낮춰주니까 낮은 이자로 바꿔주니까 그나마 버텨가지고 조금 낮춰진 거예요. 이게 101.5%로. 근데 100% 넣으면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러면 기업은 또 어때요? 보시면 IMF 때보다 더 높아요. 124예요. 그러니까 IMF 때의 부채 비율보다 지금 가계 기업할 것 없이 몽땅 다 상태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 다가올 일은 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피케티 인덱스라고 있어요. 피케티 인덱스가 한 수치로 7 정도 8일 때 일본 버블 터졌고요. 미국은 6도 안 될 때 터졌고요. 포르투갈, 아일랜드 이 피그스 사태 있잖아요. 그리스. 이 친구 나라 중에 포르투갈이 그때도 한 7. 이때 다 터졌어요. 그럼 7이라는 숫자가 위험한 가이드예요. 임계점. 피케티 그분의 말씀에 따르면. 근데 우리가 11.6 찍었습니다. 작년에. 이거를 전 세계 사람들이 모를까요? 그나마 좀 버티고 있는 건 기업체들이 튼튼한 거. 뭐 삼성, SK 하이닉스, 현대자동차, 2차 전지가 좀 버텨줘서 이게 유지가 되는 거지. 내수 지금 어때요, 여러분? 밤 9시면 불 시커멓잖아요. 저 태어나서 이런 걸 처음 봐요. 서울에서 60년 이상을 살았는데 벌써 처음 봅니다, 처음. 그럼 제가 느낌이 어떻겠어요? 심각하구나, 이거. IMF 때도 24시 김밥집은 열었던 것 같은데 지금 김밥집 24시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드릴 말씀은 이 그림 하나로 현재 상황이 다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건 또 뭐예요? 여기서 조정이 되고 뭐 일을 겪고 나면 우리가 또 안정적인 부채도 진정하고 뭐 이렇게 빚잔치라고 하죠. 빚잔치 하고 나면 어때요, 여러분? 딱 바닥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내려갈 일이 없잖아요. 이제부터 올라가잖아요, 다시. 그런 시대가 오기 직전이 아닌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뭐 장밋빛만 보시지 마시고, 이게 또 영원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만약에 어려워진다 하더라도 우리 IMF 보상은 3년밖에 안 올렸거든요. 2008년도 3년밖에 안 올렸고, 지금이 만약에 IMF보다 더 힘들어서 어느 트리거로 인해서 일이 터진다 해도 5, 6년이면 또 회복됩니다, 여러분. 그동안은 좀 힘들잖아요. 그거를 미리 예측하시고 무리해서 지금 자산 투자하시는 시기는 아닌 것 같다. 충분히 조정된 거에 대해서만 조금 공격적으로 접하시지, 조정되지 않고 올라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한없이 올라갈 거라고 예측하고 다가서는 건 우리가 표현을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측 가능한 비합리적인 행동과
충동적 행동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네. 끊임없이 제기되는 건설사 위기설 상황은 어떤가요? 최근 뉴스를 뭐 못 보신 분도 계신 분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롯데건설은 이제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예전에도 땡땡한 뭐 건설사 3-4개가 위험하다고 그랬잖아요. 계속 위험한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버티고 있는데 롯데건설이 이번에도 그 만기 그 유동성 그 자금을 갖다가 상환해야 되는 시기가 왔었어요. 돈이 부족해가지고 또 롯데건설 뭐 포함해서 약간 위기가 오지 않나는 그게 막 나올 때 다행히 잘 맞춰서 했는데 돈을 메꿔서 다행히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나쁘게 얘기하면 파산 태형처럼 그걸 넘겼습니다. 잘 돈이 워낙 액수가 크지만 워낙 큰 그룹이다 보니까 근데 우리 여러분 뉴스에서 들으셨잖아요. 롯데 시그니타워 그거를 담보로 맡겼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뭔가 다르잖아요 예전이랑. 그런데 그 와중에 어제 기자 뉴스에 또 뭐가 나왔냐 그 얘기는 아실 거고 롯데건설 현장이 한 30-40개 돼요. 2군데만 빼고요. 어젠가 그제부로 일단 공사 중지 걸었어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우리 심사임당 식구들은. 그게 이제 뉴스가 어떻게 나왔냐면 많이 안 퍼졌어요 아직. 하청업체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연말까지 해서 그 돈 갖고 또 연말 뭐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12월 중순에 딱 끊기니까 연말이 춥잖아요 갑자기. 인부들은 또 어떻겠어요? 일주일 단위나 이렇게 주봉이라 그러나요? 받으시는 분들 꽤 계실 텐데 연말이 완전히 망가지잖아요. 일이 갑자기 끊기니까. 그래서 답변이 뭐라고 나왔냐면 그 하청업체들이 이제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건설 전문 계통 언론사가 그거를 보도를 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보도 보자마자 이제 조금 알아봤더니 건설사는 이렇게 답변을 해요. 우리 직원들 연말에 한 열흘 정도 전체적으로 조금 뭐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 휴가를 보냈다. 이게 말이 웃기잖아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들어도 이상하지 않나요? 물론 진짜 그러면 천만다행이겠지만 근데 하청업체들도 미리 알고 있었다라면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까지 얘기하면 여러분 이해되시겠죠? 뭔지 모르지만 좀 나쁜 놈이 꿈틀대고 있지 않나? 아직도 위기나 리스크들이 정리되지 않았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롯데가 그 정도니까요. 그러면 중소건설사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부도나고 있습니다. 부도나고 있고 이 건설 현장을 하다가 부도가 나게 되면 이 사람은 아웃이잖아요. 그러면 또 건설 하나 차려요. 이걸 싸게 인수해서 사업을 이어서 가고 싶어가지고 딴 사람하고 대치해가지고 또 설에 숨기는 것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건설 현장에 부도 수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중요한데 부도가 나서 이게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땅인데 건설비가 100억이라서 250억에 분양을 하려고 그랬는데 시장에서는 200억에도 안 팔려요. 그러면 땅값이 내려오고 건설비는 그대로잖아요. 그래야 이게 거래가 되고 또 팔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안 내려온 걸 가지고 부동산이 좋게 돌아올 거라고 예측해가지고 이 원래 하던 사람들이 이 회사는 버리고 따로 법인세라도 얘가 얘를 인수를 해요. 조금 싸게. 그 얘가 해결이 돼야 안 되죠. 붙들고 있으니까 가게를. 그런 현장이 많아요 지금. 이 현장들이 그러면 올해 말고 내년 상반기 가면 제가 볼 때 추풍낙엽처럼 지방은 지금 많이 힘들고요. 이 50대 30대 건설사도 그중에서 한 10에서 30%는 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만약에 터지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2011년에 저축은행 11개 부도난 것처럼 그런 조그만 큰일이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시장이 냉각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상황 파악되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건설사들은 좋지는 않습니다. 상태가. 건설사들이. 그리고 이 얘기 안 드린 것 같은데요. 대형 건설사들이 이렇게 시장이 좋을 때는 개발하면 돈을 버니까 한 현장에 투입된 인원이 뭐 시장 조사하고 사업 계획 잡고 이런 팀이 한 5명에서 10명이 한 팀이 사업장을 관리를 해요. 그 팀이 모자르면 어떻게 돼요? 경기가 좋으니까 또 뽑잖아요. 제가 아는 바로 땡땡 건설회사 메이저입니다. 3군데 정도가 제가 다 거기 강연을 갔기 때문에 알아요. 소통하고 있으니까. 도리어 저한테 물어보죠. 시장 상황을. 그럼 프로젝트 팀별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팀이 적은 데는 벌써 30% 정도 없앴고요. 많은 데는 한 70% 정도 없어졌습니다. 직원들이 소리 없이 해고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좋아질 것 같으면 해고할 일이 있나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건설사들의 앞날에 대한 근데 그동안 좋았잖아요. 10몇 년 동안. 그리고 안 좋은 거 지금 한 2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2년 더 갈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 사이에 이제 정리되기 시작하고 뭐 이런 것들. 그건 당연한 수순이에요. 근데 이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름을 계속 들고 가니까 계속 힘든 거예요, 다 같이. 고름이 터져야, 그러면 땅값이 내려오면 분양가도 내려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신규 분양을 하면 분양이 또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정상적인 시장이잖아요, 그죠? 그 시장을 지금 정부가 억지로
PF를 억지로 막다 보니까 이게 오도 가도 못하고 갇힌 거예요, 시장에. 정말 잘못된 어떤 정책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건설사 위기는 진행 중이다. 언제 또 어떤 것들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정부 대출 정책 발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지금 요 그림을 제가 종량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뭐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스트레스 DSR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 그림처럼 이 엊그제 이제 발표한 내용의 어떤 요약입니다. 모든 금융업권 가계대출에 가산금리를 부여하는 스트레스 DSR 3단계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년 7월에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거고요.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 이거는 뭐냐면 심사 강화되는 겁니다. 완충자본 부과 이런 것도 여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거시 건전성 강화 대책, 이게 규제를 적극 도입하겠다고 얘기했고요.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수도권은 전방위적 대출 억제 기조 유지, 전체 증가폭 GDP 성장률 이내로 관리한다는 원칙 엄격하게 적용하겠다. 이를 지키지 않거나 연간 계획을 초과한 은행에는 좀 제재 조치를 하겠다. 이런 게 지금 엊그제 금감원의 입장이에요. 그 얘기 뭐냐면 여기서 더 가계대출이 심각하게 늘으면 문제가 있다는 걸 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투트랙으로 지방은 좀 풀어줘. 지방 미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대출을 좀 완화해 주는데 수도권은 조금 제어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출이 이렇게 많이 안 풀릴 것 같고, 금리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 전세대출 금리가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여러분. 전세대출 금리가 싸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고, 뭐 2, 3%. 요새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지금 4에서 5%입니다. 코로나 때 금리가 아니고요. 미국 금리 인상할 때 전세대출 금리가 3%대였다가 갑자기 6%까지 간 거예요. 그때 전세 어땠어요, 여러분? 역전세 났잖아요. 그리고 전세대출 금리를 더 안 높일 수가 없는 게 허그가 자꾸 그 돈이 펑크가 나잖아요. 주택도시보조공사. 전세 사기 문제 막 복잡하잖아요. 그 자꾸 돈을 우리 국민 세금으로 갖고 자꾸 떼우면 안 되잖아요. 매년 3, 4조씩 지금 대위 변제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볼 때 대출 규제를 쉽게 풀어줄 상황이 아니라는 건 다 알고 있고 정부도 알고 있고, 왜 내수가 점점 더 줄게 돼 있잖아요. 만약에 또 올해 저금리 국민세금 이자 차액 보전 투입해서 일부 신혼부부나 무주택자분들이 중저가라도 좀 매입할 수 있게 했을 때, 그분들이 지금 전세 사는 분들이라면 대출을 더 받으면 당연히 이자를 더 내겠죠. 그럼 국내 소비는 당연히 더 줄겠죠. 양면의 칼날인 거예요, 지금. 여기서 대출을 더 했다가는 내수가 완전히 죽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부동산이 너무 죽을 것 같으면 조금 풀어주겠지만, 안 죽고 또 버티면 또 째고 계속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여기서 예전처럼 더 펌핑할 수 있는 정책을 피면 정말 국민들이 이거 용서 안 하겠죠, 이번에는. 그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탄핵 이후에 만약에 진짜 순조롭게 돼가지고 누가 대통령이 되든 야당이 되든 여당이 되든 또 집값을 펌핑하겠다고 얘기하는 대통령은 찍어줄까요? 국민들이? 요번엔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일각에서는 뭐 유주택자가 60%라니까 뭐 유주택자 위안 정책을 쓴다고 그러지만, 실제 내용을 들어보면 그게 아닙니다. 유주택자 중에 대부분은 1주택자예요. 유주택자가 1,300~400만 중에 300~400만만 빼고 1,000만 정도는 1주택자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주택자 중에 자식이 둘이면 집값 올라가면 안 좋습니다. 세금만 더 내고 애들 둘 집 사게 되면 이 한 집은 3억 올랐지만 두 개의 집은 6억 더 내야 되잖아요. 계산 나오잖아요. 그러면 똑똑한 대선 후보라면 그걸 계산해 보겠죠. 이젠 그게 아니구나. 결정적인 건 또 뭐예요? 지금 선거의 캐스팅 보드는 젊은 층이에요. 젊은 층의 유주택자 비율은 20%밖에 안 됩니다. 그럼 얘기 정리됐잖아요. 어떤 바보가 여기서 유주택자 들먹이면서, 캐스팅 보드가 젊은 층인데, 제가 볼 땐 정책 방향이 이제 그쪽으로 갈 것 같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정책 방향은 공급 확대도 이어지고 정책 방향도 그쪽으로 가고, 약간 중도적인 입장이지만 하향 안정화를 위한 정책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게 어느 후보가 나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시장 정책에 여러분들이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예전처럼 펌핑을 하진 않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고, 특히 우리 시청자분 중에 갭 투자 여러 군데 한 분 계시면 그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나마 천만다행인 게 기존에 분양받은 거에 건축비가 올라가지고 약간의 상쇄 효과가 있어요. 그죠? 그 부분에서 욕심내지 마시고 잘 판단하셔서, 뭐 집이 두세 개 있다 그러면 정말 레버리지 관리하셔야 돼요. 아니면 순간적으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면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봤는데 동시에 다 털립니다. 한 군데 펑크 나면. 그런 일이 있으니까, 또 무주택자분들은 또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같이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 무주택자의 대응 전략은 무엇인가요?
무주택자분들은 두 가지 방안을 좀 말씀드릴게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일단 3기 신도시 공급이 조금 가속화될 겁니다. 아마 12월 말이나 1월 초에 발표할 것 같아요. 어디 분양할 거라고. 그러면 일단 그쪽을 일단 공격적으로 접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분양가를 발표 안 했는데요. MB 때는 이럴 때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약조하면서, 왜냐하면 국민이 낸 돈으로 샀잖아요. 땅을 보상하고요. 그죠? 거기다 이익을 붙여가지고 LH가 지금 국민을 위한 공공기관이 아니라 자기들 밥그릇 지키는 공공기관을 약간 타락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요번에도 그런 냄새가 나면 국민들이 가만히 안 둘 거거든요. 그러면은 분양가를 합리적으로 내야 되잖아요. 그럼 합리적으로 암만 계산해도 토지 가격이 저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축비 암만 올랐다고 해도 여러분 2억에서 3억 사면 무조건 집을 쳐요. 아주 잘 줘요. 땅값 딱 계산하면은 3억 5천에서 4억이면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에 신도시가 위치가 어때요? 바로 서울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바보가 아닌다면 그거 분양받는 게 맞죠. 그래서 무주택자분들은 그것을 한번 좀 기대하시고 공격적으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한 가지 또 방안은 경매. 경매는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새 유튜브가 좋은 게 많아요. 그래서 혼자서 공부를 막 하시고 나서 경매 법정을 한 서너 번 가시고 나면 옆에서 경매 많이 하시는 분들 계세요. 잘하시는 분 이렇게 보면 보여요, 여러분. 이번에 또 받았어, 이런 분. 그분이 소속된 그 회사가 있을 거예요. 그분은 이제 많이 해가지고 성숙한 거잖아요. 그분 회사에 가서 저도 같이 투자할게 하면 접근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괜히 학원비 막 200, 300 내고 이러는 거 의미 없어요, 여러분. 장담하건대 학원비 200, 300 낸다고 경매 잘하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 정도 내면 뭐 하냐면 기본적인만 배우고 임장 활동만 다녀요. 그리고 공동 투자 이렇게 리딩하는 데가 많아요, 학원이. 또 사고도 나고. 학원 원장님한테 좀 욕먹겠지만 권하지 않고, 일단 지금 유튜브 상에 좋은 분들이 올려놓은 경매에 대한 동영상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거 계속 보다 보시면 뭐 보석 같은 걸 찾으실 거예요. 그거 공부하셔도 경매에 한 7, 80% 이해가 되십니다. 그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방법이나 아니면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에 공인중개사분들이 시험을 보셔가지고 경매 매수 대리인인 분이 계세요. 시험 자격증이에요, 그게. 경매에 대한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 대리를 할 수 있잖아요. 그걸 해서 이제 그 자격증 있는 분이 계세요. 공인중개사 문외 부추분도 계시고. 물어보면 또 알아요. 아무 공인중개사 하셔서 경매 잘하시는 공인중개사분이 어디세요? 그러면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분한테 가셔가지고 제가 경매로 좀 매수를 의뢰하고 싶다 그러면, 근데 그분이 체린 지 한 1년밖에 안 됐다. 그러면 좀 위험하잖아요. 동네에서 한 25년, 10년 했다. 최소한 10년에서 15년 했다. 그분은 믿을만 하겠죠, 여러분? 그런 분한테 가서 의뢰하시면 내 집 마련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줄 겁니다, 아마. 그런 분들은 좀 착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또. 오래 하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도와주실 거예요. 그렇게 접근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또 경매도 한 축에 두셔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주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신축, 얼죽신 있었잖아요. 얼죽신이 너무 비싸잖아요. 얼죽신 말고 10년 정도 된 아파트? 준신축이라 할게요. 준식들. 준얼죽신이죠. 근데 가끔가끔 헷갈린단 말이에요. 막 좋은 걸 바라는 분들은. 잘 판단해 보세요. 10년 전에 지은 것들은요, 주차장이 제대로 돼 있어요. 20년 정도는 조금 어렵지만,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10년, 15년 차 아파트들은 내용은 현대판하고 똑같아요. 지금하고 신축하고. 커뮤니티도 거의 비슷해요. 조금 모자라거나 이 수준이고, 하나는 그거죠. 내부의 어떤 형태가 약간 다른 거. 그럼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준신축하고 신축하고 가격차가 어마어마해요. 준신축에 가셔서 리모델링비 여러분 조금만 조회하시면 신축보다 더 멋있게 하는데 5천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저쪽보다 5억, 10억 싸게 사든지 뭐 3억, 2억 싸게 사가지고 5천을 내 인테리어를 전부 새로 하면 그래도 자기 마음에 들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그런 방법도 생각하시라. 왜? 앞으로 장기적으로 주택가격이 너무 상승하는 데는 지금 임계점에 다다랐기 때문에 요새 마이너스 피 아파트 같은 거 다 보셨잖아요. 같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지은 집은 튼튼하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실제로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20년 전에 지은 것들은 너무너무 튼튼합니다. 1999년에 노태우가 200만 원만 이런 뭐 신도시, 일기 신도시 공급할 때 일기 신도시는 중간에 짓다가 좀 사고가 많이 났어요. 뭐 자꾸 무너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철퇴를 맞았어요. 튼튼하게 지라고. 그 전에 기억을 더듬으면 뭐 산풍 무너지고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뒤로 우리가 이제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서 콘크리트가 정말 튼튼하게 지었습니다. 1999년, 2000년 이 초반에 지은 것들은요, 검사도 엄청나게 심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맨날 저거 하다 딱 들키면 그거에 대해서 막 신경 쓰잖아요. 학교에서도. 그런 거 비슷했어요.
99년, 2000년, 2005년, 6년까지 지은 것들은 정말 튼튼해요. 그러다가 약간 느슨해지기 시작했죠. 이렇게 글로벌 터지기 전에 몇 년 살짝 느슨했어요. 이제 원래 시간이 지나면 또 이게 살아있잖아요. 그 뒤부터 지은 것들은 약간 부실성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감독이 소홀해지기 시작하니까. 그전에는 사고가 터져가지고 감독이 강력하니까 사례로 예를 들면 2000년에 지은 예를 들어서 아파트나 오피스텔이다. 에어컨 다는 분들이 에어컨 비용을 2만 원 더 받습니다. 왜 더 받냐? 에어컨 내려고 벽을 뚫으면 시간이 한두 시간 더 걸립니다. 벽 뚫는 데만. 그만큼 튼튼하게 지었어요. 근데 2006년, 7년, 8년 이후로부터 감독이 소홀하다 보니까 약간 약해요. 약해지다가 아시는 바와 같이 뭐 몇 년 안 됐죠? 뭐 자꾸 무너지고 이런 상태까지 이제 막 악화된 거예요. 그럼 다시 또 쪼이겠죠? 그러니까 요 사이에 지은 것들은 예전 아파트보다 벽체나 이게 문제가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층간소음에 대한 문제가 10년 전에 그렇게 심하지 않았어요. 나오긴 나왔지만 뉴스에 많이 안 나왔어요. 근데 더더욱이시면 여러분 요 근래 5년, 10년 사이에 많이 나왔죠, 뉴스가. 요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이 소홀해진 틈에 약간 층간소음제도 덜하게 되고 이렇게 돼서 지금 정부에서 층간소음제 부분은 이제 보충하려고 하고 있고요. 소재도 있고 다 나왔는데 그걸 넣으면 건축비가 좀 올라가잖아요. 그것 좀 올라간다고 또 뭐 갑론을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1980년부터 90년 사이 집들은 콘크리트가 정말 튼튼합니다. 안 무너집니다. 절대. 뭐 20년, 30년 노후주택 말도 없습니다. 그냥 노후 설계죠. 어떻게 보면 예전의 스타일이니까 너무너무 튼튼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지은 것들은 요즘 들어와서 이제 조금 요새 막 무너졌잖아요. 어디 뭐 광주도 막 무너지고 있다가 그런 것들 때문에 요즘 또 감독을 하는 척 하는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건설 현장에 있는 인부들이 90%가 우리 국내 분들이었어요. 지금은 이상하게 우리 국민들이 저희 유튜브 이쪽에 발전하다 보니까 IT에 그쪽 일을 잘 안 하려고 그러세요. 봉급이 많아도. 좀 문제는 문제죠. 그래서 외국인이 8, 90%입니다. 팀장도 외국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부실공사 날 가능성이 많이 높아졌어요. 중동에서 돈을 벌던 70년, 80년대 그분들이 오셔서 그분이 20, 30대였을 거 아니에요. 한국을 그동안 50년 이어왔는데 그분들이 다 은퇴 단계예요. 그 뒤를 이어서 쫓아오시는 분들이 40, 50대인데 그분들이 이제 계속 지내다가 다른 데가 환경이 좋으니까 빠져나갔고 채울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자꾸 외국인들도 오시면서 지금은 외국인 팀장 10년 차들이 많아요. 약이 될지 독이 될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분명히 국토교통부에서 이런 빈 사각지대를 철저히 관리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그 능력은 아직 안 됩니다. 원래 할 일 생각 안 하고 자꾸 쓸데없는 짓 하다 보니까 자꾸 사고가 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잘하겠죠, 이제 자꾸 사고 나면. 그래서 예전에 지은 아파트가 튼튼하다. 뭐 여기까지 좀 얘기가 늘어졌는데 이렇습니다. 노후에는 어떤 집에 살아야 할까요? 원래 인간이 제일 살기 좋은 높이가 있습니다. 그 나무가 자랄 수 있는 그 높이가 있는데요. 자들은 3층에서 뭐 10층 정도가 제일 살기 좋다.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고 실제로 여러분들 이거 부동산하고 상관없지만 암 환자들이 산에 가가지고 어느 정도 고지에서 노박이라고 하죠. 공기가 좋잖아요. 하면 고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그런 걸 봤을 때 지하에서 자는 것보다는 지상이 낫겠죠, 상식적으로. 그리고 여러분 동굴 생활할 때도 지하에서 동굴 생활 안 했습니다. 지상에서 했습니다. 높은 데 있는 동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원시인들이 그걸 몰라가지고 거기 안 들어갔을까요? 거기는 안 살아요.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이 어마어마한 우주 자연의 어떤 원리상 어떤 생물마다 자기들이 적합한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전에 바벨탑을 짓고 막 이렇게 했지만 그 노마 시대 때도 높고 막 이런 거 많잖아요. 근데 그 꼭대기는 안 살았어요. 옛날 어떤 수리학이나 이런 것들이 막 철학이 잡힐 때 그걸 이미 다 알잖아요. 인체 원리부터. 그럼 그 사람들 왜 높은 데 안 살았을까요? 벌써 아는 거죠. 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 이제 논문에 나옵니다. 논문에 나오는데, 왜냐하면 저보다 앞선 학자들이, 이거 높은 게 좋은가? 좀 이상한데? 그래서 연구를 하기 시작하죠. 연구를 해서 논문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해외에서부터, 미국서부터. 그래서 저도 궁금하다 그걸 찾아보고 봤죠. 아마 대한민국에서 그걸 처음 제가 언론상에서는 또 좀 얘기한 사람이고, 학자분들은 계세요. 학자분들은 연구를 하시니까. 책으로만 있지, 많은 분이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얘기를 했는데 언양아도 좀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논문의 결론이 뭐냐면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 국내 학자도 논문이 나왔어요. 우리 국내 30층 이상 아파트 이런 거에 대해서 결론이 뭐냐면 유산율 급증, 고층에 살면 50층 높이 있잖아요. 뭐 LCT도 있고 유산율 급증하고 학생들이 공부 학습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이게 데이터로 나오는데 일본에서 이미 그러니까 일본이 높은 건물을 지을 능력이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보다 더 있죠. 근데 더 안 하죠. 그 중간에 이제 논문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일본은. 걔들 학자들이 논문에 여러 분이 냈는데 다 공통적인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그런 뭐 논문 덕분에인지 더 높은 학과는 잘 안 줘요. 잘 줘야 한 20층? 이전 패턴이잖아요. 가보시면. 그럼 우리나라는 근데 지금 그런 논문이 이제 나오셔야 했고, 저는 뭐 4, 5년 전부터 가끔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너무 높은 데 살면 창문도 못 열어요, 여러분. 그거 만약에 환풍기 하나 고장나잖아요. 난리 납니다. 어떤 대안이 없어요. 예를 들면 이거죠.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면 안 되죠. 안 되는데 났어요. 난리 나죠. 그게 뭐냐면 누가 생각해도 극과 극을 생각한다고 또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람이니까 대비는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10층이면 걸어 내려오는데 크게 문제 없겠다. 20층이면 좀 힘들겠다. 30층은 벌써 힘들잖아요. 뭐 이런 개념에서 보면 그냥 자연적으로 고층은 노인분들한테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젊은 분들은 좀 괜찮죠. 운동하셔도 되니까. 그리고 이제 단독주택에 가시면 불편한 점이 있죠. 좋은데 어떤 불편한 점이면 커뮤니티가 좀 약화됐다는 거. 그래서 요즘은 다행히 전원주택이 단지를 지면서 커뮤니티를 좀 개발하는 추세인데 그전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전원주택들이 인기가 좋다 한때 시들시들해졌거든요. 여기서 이제 더 드릴 말씀은 최근에 수도권에 아파트들이 주위 환경이 대지들이 많으니까 서울보다 자연이 옆에 있는데 아파트가 있잖아요. 신도시들이. 1기 신도시들 그런 데 많거든요. 2기 신도시도 마찬가지로. 근데 거기는 도시처럼 생활을 하는데 자연도 같이 향유하잖아요. 거기가 차라리 저는 제2의 어떤 노후 대책으로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격도 저렴하고 도심보다 저렴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나가시면 여긴 또 새로운 또 신인 세대들이 들어오고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상하게 그냥 강남에 머리 바꾸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노인분들이 강남 상구에 가면 노인분들 엄청 많아요, 여러분. 그 삼성하고 아산병원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볼게. 그럼 삼성이나 아산병원급을 갖다가 신도시에 놔주면 분산 효과도 있고 그러기를 노인분들이 바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방편이지 않을까. 그리고 요즘 교통이 잘 돼 있으니까 요새 실버타운 또 나오잖아요. 실버타운은 아직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도가 완비되지 않아서 사기당하는 분들 많고 최근에 서울시하고 국토부에서 시범단지를 이제 시작하거든요. 그건 한번 눈여겨보셨다가 가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정부가 부중을 쓰니까. 그 정도 말씀드릴게요. 고층은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많이 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중저층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단독이나. 네. 노후 자산으로 내 집 마련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최근에 형태를 보면은 2030, 40들이 주택 매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예전처럼 돈을 모아서 늦더라도 자식들 장가들 보내고 60, 70대 집을 마련해야지 했던 분들은 사실상 최근까지 60, 70대를 보면 소득 수준이나 이런 걸 다 따져볼 때 노후 준비가 안 된 분들이 70, 80%입니다. 그 위에 20% 분들에 대해서 뭐 말씀을 굳이 드린다면 노후 자산을 위해서 현재 집이 크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느끼실 게 60에서 70, 80 사이의 변동성이 되게 큽니다. 애들이 자제가 있으면 장가나 시집을 보낼 거고 그러고 나면 대부분이 다운사이징을 90% 합니다. 제가 그대로 사시는 분을 많이 못 봤어요. 조금 한 1, 2년 사시다가 적적해집니다. 이 방이. 왜냐면 애들 방이 있었는데 없잖아요. 사람이 썰렁합니다. 약간 다우닝 사이즈를 하는 경향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좀 외곽으로 나가는 분들 많이 계세요. 도심에 너무 오래 있다 보면. 근데 뒤늦게 신도시 좋은 데 살다가 돈을 조금 버셨어요. 굳이 강남을 들어오려 이건 사실 탐욕의 마인드잖아요. 도리어 여기 계신 분들은 나가는데. 그래서 진짜 부자들은 주로 뭐 분당, 판교 이런 데 많이 계세요. 이런 어떤 트렌드를 좀 보시고 노후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내가 60이나 70이 됐을 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걸로 부동산을 마련한다? 이거는 지금 시기가 이미 지났다고 좀 말씀드릴게요. 차라리 그 탐욕을 가지고 부동산을 쳐다보고 이러는 시간에 여러분 100살까지 산다고 그러지만 평균 연령은 아직 80 초반입니다, 여러분. 그럼 남은 기간 10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냥 삶에 남은 삶 가지고 있으신 돈 충분히 쓰시면서 자기 삶에 대한 부족한 부분도 채우고 그렇게 사시는 게 더 행복한 삶이 아닐까라고 저는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노후 자산으로 뭐 부동산을 투자하라 이 얘기는 별로 저는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본인을 갖다 부동산이라고 생각하고 본인한테 투자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겠나라고 좀 말씀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 뭐니 해도, 그래도 부동산 이렇게 좀 조정이 세게 올 거지만요. 항상 이 전쟁이라도 장사해서 돈 버는 사람이 있고, 또 비가 오면 또 집신 장수가 망하지만 울산 장수가 돈을 벌듯이,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 오면 또 돈 벌 수 있는 다른
파트의 부동산이 있습니다. 경매도 그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시장이 어렵다고 해도 부동산에는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투자 마인드가 있으시다라면 지켜보시면 될 것이고, 내 집 마련의 마인드가 있으신 분들은 시장 변화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으로 절대 행동하지 마시고 제3자의 관점에서 보시면 판단력이 좋아지거든요. 그러면서 내 집 마련을 하시던 자산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결정적으로 여러분, 부부가 막 집값이 오르거나 막 이럴 때 불안감 느껴가지고 야 대출 받아서 사자 뭐 이러다가 남편하고 서로 의견이 안 맞는데 어떤 파워라 그럴까요? 이런 게 한 7대2, 8대3 되다 보니까 샀어요. 샀는데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사자고 주장한 분이 집안에서 업이 되고, 사지 말자고 했던 분은 기운이 쇠락해요. 그래서 부부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부부 사이가 안 좋아지니까 애들도 안 좋아지는 거예요. 저 이런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드린 말씀은, 부동산에 접근하실 때 충분히 아이들까지도, 심하면 중고등학생 정도 되면 충분히 소통하고, 자, 엄마는 이런 생각이 있다, 아빠는 어때요? 뛰어난 민주주의를 이룩한 국민이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의견 소통을 한 다음에 그 자산의 어떤 형태를 취하시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심하면 따로따로 이렇게 의견이 달라가지고 돈을 많이 벌게 됐어요. 한 사람 때문에. 몇 프로라고 얘기하지 못하지만 이혼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원래 여러분들이 만나시고 집을 사는 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사랑하는 자식과 함께 행복하게 살려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걔가 이 수단 매개체인 부동산 때문에 깨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초심을 꼭 지키시기 바라고, 사랑과 행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챙기시면서 부동산에 접하시면 뭐 행복한 삶이 좀 계속될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